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6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은 5.16 군사혁명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주 역사적 날입니다. 그런데 참 조용합니다. 어느 언론도 오늘이 5.16 60주년이라고 특집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또 어느 단체도 오늘을 기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5.16 군사혁명은 우리 민족사 2000년에 아마 한 10대 사건 안에 들어갈 정도로 획기적인 역사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5.16 군사혁명을 주도한 박정희, 김종필 두 분에 대한 많은 기사를 썼습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13권짜리 전기를 썼습니다. 그 전기의 제목은 박정희 한 근대화 혁명가의 비장한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5.16 군사혁명 50주년이 되었을 때 제가 5.16만 중점적으로 다룬 상당히 두꺼운 책을 하나 냈습니다. 한 700페이지 되는 책입니다. 제목은 한강의 새벽이었습니다. 부제는 박정희 소장은 왜 일어났는가 였습니다. 여기에 부제를 제가 어떻게 붙일까 하다가 이런 부제를 붙였습니다. 누군가는 이 눈망울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주어야 했다. 이 눈망울들 5.16 즈음에 이 어린이들의 눈망울을 한번 보십시오. 전란이 휩쓸고 간 황폐화된 이 나라에 누군가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희망을 만들어 주어야 했는데 당시의 장면 정부는 그 응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역사에서 해답을 갖고 등장한 사람이 박정희 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군 장교단이었습니다. 그들이 뭘 했느냐 하는 것은 지난 60년의 우리 역사가 이미 성적표로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우리 편집자들이 흔히 말하는 표사라고 불리는 이 마지막은 이겁니다. 제목이 가족들 얼굴이 강물에 떠오르더군. 바로 5.16의 결정적 순간을 제가 기록한 겁니다. 5월 16일 새벽 한강다리 위 해병대 김윤건 준장이 박정희에게 뛰어왔다. 또 다른 저지선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개나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날이 새기 전에 목표 점령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대로 밀어버리시오. 박정희의 침착하고 단호한 태도에 김윤건 준장도 용기를 얻었다. 박정희는 해병대가 작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난간에 기대어 담배를 피워 물었다. 곁에서 이석재 중령이 말했다. 각하, 일이 끝내 잘 안되면 각하 바로 옆 말뚝은 제 것입니다. 박정희는 씩 웃으면서 받았다. 사람이 목숨이 하나뿐인데 그렇게 간단하게 죽어서 쓰나. 잠시 후 박정희는 이중령하고 불렀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제2한대로 합시다. 제2한이란 출동한 부대로 일정한 지역을 점령하고는 정부와 담판한다는 시나리오였다. 박정희 소장은 총격전이 오고 가는 가운데 다리 난간을 잡고 물끄러미 강물을 내려다보더니 일본말로 주사위는 던져줘서 라고 중얼거렸다. 나중에 한웅진은 물었다. 형님, 그때 강물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가족들 얼굴이 강물에 떠오르더군.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그의 결정적 행동이 거디 18년간 단 한 번도 정면 도전을 받지 않은 지도력과 권위의 원천이 되었다. 결정적 순간에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소장이 보여준 모습이 지도력의 권위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결정적 행동이 있어야 역사를 바꿀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쓴 책의 제목이 한강의 새벽이었어요. 한강의 새벽. 한강의 새벽을 뚫고 박정희가 이끄는 이 해병대가 한강 다리를 넘어서 서울로 들어와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때 한강을 넘어서 들어온 부대는 4,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우리 병력은 한 60만 명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60만 명은 4,000명의 이 혁명군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이었지만은 결국 박정희 그룹은 정권을 장악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야 18년 동안 박정희 정권이 이어지고 그 뒤 11.6 사건 난 이후에도 전두환, 노태우라는 두 군인 출신 대통령 합쳐서 30년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인 출신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지도하게 되었고 성공적인 경제발전과 성공적인 민주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야말로 참 역사적인 일입니다. 고려시대 무인정권 집권 이래 약 800년 만에 권력을 잡은 군인들이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16 군사혁명을 우리 민족사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사를 보면 첫째, 신라의 삼국통일에 의하여 서기 676년에 최초의 민족통일국가가 완성되었습니다. 서기 676년에 당나라 군대가 신라와 싸우다가 져서 한반도를 포기하고 물러납니다. 이승만이 주도한 대한민국 건국으로 최초의 국민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승만이 주도한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사에서 최초의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입니다. 그전에는 왕권 또는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1961년의 5.16 군사혁명은 무려 791년 만에 처음으로 무인들이 정권을 잡은 사건이고 이 나라가 삶의 세계 랭킹에서 한때 12위로 올라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한국은 2000년 민족사에서 가장 잘 살고 국제적 위상도 가장 높습니다. 저는 최초의 민족통일국가를 완성한 삼국통일,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그리고 5.16 군사혁명을 우리 민족사 최대 사건으로 봅니다. 그 주역인 김유신, 김춘추, 문무왕, 이승만, 박정희를 세종대왕, 이순신, 왕건, 이성계, 김방경 등과 함께 민족사의 10대 인물로 칩니다. 역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일입니다. 서구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하였으며 어떤 기복과 진퇴가 있었고 한국은 그 과정을 어떻게 밟았느냐를 기술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떤 사물을 역사적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1948년 8월 15일부터 민주주의를 하기 시작한 나라에서 과연 수백 년이 걸린 서구식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설명한 다음 이승만, 박정희를 비판해야 하는데 요사이 교과서 필지는 그런 역사성을 생략한 채 이승만, 박정희 정부에 대하여는 가장 엄격한 서구식 민주주의 기준을 적용하여 독재라고 비판하고 북한 정권에 대하여는 북한식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비호하고 있어 가지고 학생들의 정의감과 분별력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기에 저는
오늘 5.16 60주년에 저음해서 우선 역사적 맥락에서 세계사적 맥락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서기 1215년 약 800년 전이죠. 800여 년 전에 영국의 존 왕은 귀족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귀족 회의의 동의가 없으면은 세금을 물리지 않고 구속영장 없이는 자유민을 구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속을 합니다. 이게 마그나 카르타 대장전이라고 불리는 약속이 탄생한 것인데, 그 후 국회와 왕은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내전, 암살, 처형 등으로 피를 흘리다가 1688년이 되었어야, 그러니까 마그나 카르타가 만들어진 지 483년 뒤에 비로소 명예혁명이죠. 왕의 권한이 결정적으로 약화되고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주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게 하는데 걸린 시간이 영국에서는 483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후 세계 민주주의 발달의 선진국 영국에서도 예컨대 1754년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당시 인구 800만 명의 3.5%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다 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선거권이 확대되어 갑니다. 1884년에 가면 세금을 내는 모든 가구주가 투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1918년에는 세금을 내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성인 남자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에 대한 보통 선거권은 1928년에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민주주의 발달 역사는 점진적으로 시간이 걸렸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를 한 역사가 1948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7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두 번째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1790년 일정 규모의 재산을 가진 납세자에게 투표권을 주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직후입니다. 1815년에는 30세 이상의 연 300프랑 이상 납세자가 투표권을 가졌어요. 이렇게 점점 확대되다가 1851년에 남자 보통 선거권으로 정착이 되었다가 여성이 투표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것은 프랑스에서조차도 1945년입니다. 자, 미국은 어떠냐 하면은, 미국도 흑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가지고 흑인 해방 선언이 링컨에 대해서 이루어졌지만은 흑인들이 마음대로 투표할 수 있게 된 건 언제냐 하면은 1964년 민권법, 1965년 투표권이 통과된 이후에나 가능했습니다. 흑인의 경우에는 한국보다 정치적 자유를 맛보는 것이 늦었다 이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민주주의라는 게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수백 년에 걸친 점진적인 과정을 생략하고 1948년 헌법 제정과 동시에 보통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벌 총수도 한 표요, 노숙자도 한 표입니다. 무식자도 한 표요, 교수도 한 표입니다. 세금을 몇 조 원이나 내는 사람도 한 표고 안 내는 사람도 한 표입니다. 이게 무리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되려면 국민들 교양 수준이 더 높아져야 합니다. 유럽에서 선거권의 확대 과정은 투쟁의 과정이고 민주주의 학습과 실천의 과정이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을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은 자유라는 나무는 독재자와 애국자의 피를 마시면서 자라는 나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그 결과물인 남녀 불문한 1인 1표제를 도입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서양 사람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부어 만들어낸 민주주의 제도의 무임승차한 셈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유럽 민주주의 국가 사람들의 고투를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민주주의 본질을 공부하고 실천해야 할 의무를 진 셈입니다. 1948년 이후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서양에서 수백 년 걸려
앞서 발전시킨 민주주의 제도를 척박한 조건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압축적으로 겪은 과정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란 연극, 민주주의란 연습을 해온 셈입니다. 연극과 연습을 많이 하면은 실제로 한 것처럼 몸에 있게 되긴 하지만 외래 제도나 사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서구의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하여 이승만과 박정희를 독재자로 단정하는 것은 메이저리그의 통계를 기준으로 삼아서 동네 야구 선수들을 혹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종대왕에게 왜 민주주의를 하지 않았느냐고 욕설을 퍼붓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구의 선진 민주주의를 판단 기준으로 하여 이승만, 박정희가 독재를 했다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은 민주주의가 도입된 지 10년에서 30년밖에 안 된 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민주주의를 성취한 경우가 있는지 세계사에서 찾아봐야 될 겁니다. 물론 없죠.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 시절의 민주주의는 19세기의 유럽 민주주의보다 더 민주적이었습니다. 10년, 30년짜리 한국 민주주의가 유럽의 수백 년짜리 민주주의보다 더 발전되었다면 두 전직 대통령을 과연 자신있게 독재자라고 매도할 수 있느냐? 링컨이 아마 1950년대, 70년대 한국을 다스려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만큼 민주적으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본에 비교하면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 시절의 민주주의는 1910년대에서 20년대의 이른바 다이쇼 디모크라시에 못지않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아예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기준으로 좌익들은 이승만,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매도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가진 기준은 이 지상의 것이 아니라 천국의 기준이든지 자기 꿈속의 기준일 것입니다. 그들의 잣대는 북한 정권에 들이댈 때는 갑자기 눈금이 넓어지는 요술자이기도 합니다. 이승만은 쿠데타를 통하여 집권한 적이 없고 흥정을 중단시킨 적이 없습니다. 전쟁 중에도 언론 검열을 하지 않았고 국회를 해산하지 않았으며 선거를 중단하지 않았고 통화개혁 때도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때 한국의 민주주의는 나이가 5살도 안 되는 아기였습니다. 더구나 이승만은 자진하여 물러났습니다. 한민족에게 자유를 선물한 그를 독재자라고 부르는 것은 역사에 대한 모독이자 인간에 대한 무례입니다. 박정희는 물론 2번 쿠데타를 했습니다. 5.16과 유신. 그러나 1963년, 67년, 71년 3차례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기간은 독재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독재적 기간이 있었다고 하여 그의 통치기간 전체를 독재자로 보는 방식의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당위성을 부정한 적도 없습니다. 서구식 민주주의를 후진국에, 그것도 전쟁 중인 나라에 무조건 적용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욕을 먹더라도 민주주의의 조건을 먼저 만들겠다고 작심한 사람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기능할 수 있는 경제력과 제도를 만든 점에서 이승만과 함께 그를 한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건설자로 보는 게 정당한 역사적 평가일 것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이 얼마나 위대하냐.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수많은 격렬한 시위를 진압할 때 단 한 번도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한다고 욕을 먹으면서도 단 한 사람의 시위자도 발포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한국에서 있었던 시위가 있었다면 경찰이 발포를 해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 죽었을 겁니다. 단 한 명도 발포 명령으로 시위대를 죽인 적이 없는 박정희야말로 성인군자 아닐까요? 민주주의는 안보, 복지, 자유를 내용물로 합니다. 안보와 복지에는 돈이 듭니다. 이승만은 나라를 자유라는 주춧돌 위에 세우면은 사람과 사회가 활기를 얻어 부국 강병이 이루어진다고 확신하였습니다. 박정희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안보와 복지를 뒷받침하는 국부를 쌓아야 민주주의가 가능한데
이것은 수출 주도의 경제개발 계획, 즉 국가가 주도하는 시장경제를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경제개발에 성공하면 국가 기능과 국민 수준이 향상되어 민주주의와 자유통일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동양의 관중에서 시작되어서 등소평까지 이광요로 연결되는 이 동양적 실용주의 정치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걸쳐서 5.16 군사혁명 60주년에 점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20분이 지났으니까 제 1편은 여기서 끊고 다음에는 박정희의 혁명적 역사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군사혁명으로 보느냐? 쿠데타란 형식을 빌렸지만은 결국 대한민국의 역사를 혁명적으로 바꿨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를 근대화 혁명가로 부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